2009년 9월 17일 새벽 5시 42분 부산 해안도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한쪽에서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둔탁한 충격음이 들렸다. 경비원은 처음 그것을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몇 초 뒤 들려온 짧은 비명과 이어진 유리 파편 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달려갔다. 그가 조명 아래서 본 것은 흰 잠옷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팔이 어색하게 꺾여 있었고 얼굴은 지면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은 물기 없는 시멘트 바다. 아무런 저항 흔적도 파손된 난간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자세는 단순한 추락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 여성은 김나연, 42세, 인근 초등학교의 교사였다. 학생들에게는 엄격하지만 신뢰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집은 사건 현장인 15층, 남양 끝라인이었다.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이라며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 시각 집안에는 아들 민수혁, 18살, 고등학생이 혼자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엄마가 나갔다가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현장 감식은 단순했다. 난간은 손상되지 않았고 신발 자국은 한쪽 모서리에만 남아있었다. 바람이 약한 날이었고 미끄러질 만한 흔적도 없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일부가 난간 안쪽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의도적 추락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끌려간 흔적처럼 보였다. 해가 떠오르자 구급대와 형사들이 건물 옥상으로 향했다. 콘크리트 난간 위에는 미세한 손자국과 섬유편이 남아있었다. 포렌식 팀은 그것을 수거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자살 현장이 아닙니다. 이웃들은 김나연이 전날 밤에도 학생과제 채점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녀의 진문은 이중 잠금 상태였다. 추락 경로가 단지 창문인지 옥상인지 초기 판단은 엇갈렸다. CCTV 기록은 노후된 기기라 해상도가 낮았고 새벽에 흐릿한 그림자만 잡혀 있었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스스로 그곳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날 오후 부검 예비 결과가 나왔다. 경추 2번과 3번이 부러져 있었고 폐에는 물기가 없었다. 추락 충격이 아닌 사전에 목이 졸린 흔적이었다. 손톱 밑에서는 조직편이 발견됐다. DNA 채취가 즉시 이루어졌다. 경찰은 가족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시작했다. 남편은 경남 창원에 있는 회사 출장 중이라며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호텔 CCTV에는 그가 오후 11시 로비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다. 그러나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 그는 방에 없었다. 통화 기록에는 미발신 구간이 있었고 그 사이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는 진술에서 부부관계는 원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엌 서랍에서 혼인서류 복사본과 보험증서 2장을 발견했다. 피보험자는 김나연, 수익자는 남편이었다. 가입일은 단 한 달 전. 이웃의 증언은 또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아들 수혁은 최근 학교에서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했다. 나연은 아들을 엄격히 통제했다. 매일 저녁 9시 이후엔 휴대폰을 압수했고 학원 지각에도 폭언을 했다. 며칠 전에도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한 이웃은 유리 깨지는 소리였어요. 소년이 욕을 하고 문을 세게 닫았죠 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혁은 조사에서 엄마가 최근 많이 불안해했다고 진술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가끔 혼잣말도 했어요. 모두 알고 있다고 중얼거렸어요. 그의 말은 형사들에게 2가지 가능성을 열었다. 자살 또는 정신적 불안에 따른 사고사. 그러나 그 말에는 미묘한 이질감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늘 오른쪽 위를 향했고 손끝이 끊임없이 움직였다. 심리분석관은 거짓 진술 패턴이라고 기록했다. 사건은 언론에 부산 교사 추락 자살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첫 보도가 나갔다. 그러나 다음날 부검 확정 결과가 공개되자 모든 헤드라인이 바뀌었다. 교사 추락사, 목이 졸린 흔적, 타살 가능성 높아. 사건의 중심은 즉시 가족으로 좁혀졌다. 남편은 불륜 의혹이 제기됐고 그의 휴대폰에서 박희정이라는 이름의 메시지가 발견됐다. 내용은 간결했다. 그 사람 이제 정리할 때야. 메시지는 사건 발생 2시간 전 새벽 3시 10분에 발송됐다. 그러나 발신자는 삭제되어 있었다. 복원된 번호는 등록되지 않은 프리페이드 폰이었다. 박희정,
그 이름은 같은 층에 사는 여성으로 김나연과 오랫동안 이웃이었다. 그녀는 6개월 전 나연에게 불륜으로 신고당해 학교에서 해고된 남편의 아내였다. 두 사람은 그 사건 이후로 일절 교류하지 않았다. 그런데 희정의 휴대폰에서도 같은 새벽 3시 12분에 당신은 준비됐나요? 라는 문자가 발송된 기록이 있었다. 수신이는 역시 확인 불가였다. 경찰은 그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녀는 냉정했다. 나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엮일 일도 없고 이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의 집 베란다에서는 세탁물 냄새 외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탐문 수사 중 관리인은 중요한 말을 남겼다. 그날 새벽 그녀 집에서 창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랑 함께요.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조사는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다. 남편, 이웃, 아들 셋 모두 동기와 빈틈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셋 모두 서로의 알리바이를 흩뜨리고 있었다. 아파트의 침묵은 사건 이후에도 묘하게 무거웠다. 15층 복도에는 아직도 형사들이 남겨둔 경고 테이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것이 벽에 부딪혀 낮은 소리를 냈다. 그 집 문은 여전히 봉인된 상태였다. 현관 앞에는 학생들이 놓고 간 국화꽃 다발이 있었다. 리본에는 조심스레 적힌 글귀 하나. 선생님, 죄송해요. 김나연의 삶은 외부에서 보면 단정하고 모범적이었다. 대학 시절 교대에서 수석 졸업, 결혼 후에도 꾸준히 강의평가 상위권을 유지하며 학교에서 존경받았다. 그러나 일기장에는 그 반대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나는 점점 모서리에 몰리고 있다. 집안의 모든 시선이 나를 겨냥하고 있다. 그녀의 주변인들은 그녀를 완벽주의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완벽은 종종 균열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다. 남편은 냉담했고 아들은 반항적이었다. 두 사람 모두 그녀의 존재를 필요해했다. 학교에서는 늘 교사평가의 압박에 시달렸고 지역교육청의 감사가 예고된 상태였다. 그녀의 지인은 말했다. 요즘 그녀는 자주 말했어요.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라고요. 그녀의 휴대폰 복원 기록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통화는 사건 전날 오후 9시 37분. 발신자는 민수혁이었다. 통화 시간은 37초. 내용은 짧았다. 오늘 집에 늦게 들어올게요. 이후로 그녀는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리고 자정, 건물 옥상 CCTV에 그녀의 실루엣으로 보이는 인물이 포착됐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지만 카메라 각도가 낮아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봉투는 다음 날 옥상 난간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안에는 파손된 휴대폰 한 대,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이 있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모두가 사라질 거야. 문체와 필적은 김나연의 것이 아니었다. 필적 감정 결과 10대 남성의 손글씨로 추정되었다. 그것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경찰은 아들 민수혁을 2차로 소환했다. 그는 여전히 담담했다. 모르는 봉투예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의 교복안 주머니에서 발견된 펜의 잉크 패턴이 메모지의 잉크와 일치했다. 형사들은 그에게 거짓말 탐지 검사를 제안했다. 심박수는 일정했지만 그날 새벽 3시 이후에 깨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서 그래프가 급등했다. 수사팀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나연은 누군가와 함께 옥상에 올랐고 그 직후 살해되었다. 시신의 자세, 부러진 목, 그리고 떨어진 방향까지 계산되어 있었다.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닌 감정적 계획 범죄였다. 그 무렵 다른 방향의 수사도 진행되었다.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된 박희정은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녀는 진술했다. 남편은 나연 씨와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 저 사람 나연 씨가 나를 찾아왔어요. 사건 일주일 전에요.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김나연은 평소보다 초췌한 얼굴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내가 본 걸 모를 거예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두고 갔다. 안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한 남자와 여자가 호텔 복도에서 포옹하고 있었다. 남자는 김나연의 남편, 여자는 학생 부모였다. 그때부터 모든 조각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졌다. 남편은 회사에서 출장 중이라 했지만 통신기록상 그날 새벽 부산역 인근 기지국에 신호를 남겼다. 박희정의 휴대폰에도 같은 지역 신호가 있었다. 누군가 그들의 만남을 감시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리고 그 감시자는 김나연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아직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나연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는
가족 어느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단지 미량의 향수 성분, 그 브랜드는 박희정이 사용하던 제품과 동일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다. 며칠 뒤 포렌식 팀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피해자의 손톱 및 세포 중 하나가 이식 흔적을 보였다. 최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인물의 피부 세포가 접촉한 흔적이었다. 경찰은 병원 기록을 조회했다. 부산중앙병원, 피부과 외래, 방문일은 사건 하루 전, 환자 이름은 박희정. 수사는 다시 그녀에게 향했다. 그러나 그녀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내밀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그녀는 동네 약국의 CCTV에 찍혀 있었다. 약을 사러 간 것이 아니라 남편이 과음으로 토해내자 약을 사러 나왔다는 진술이었다. 영상에는 분명히 그녀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정지된 프레임 속에서 형사는 미묘한 이상함을 느꼈다. 그녀의 머리카락 길이, 그것이 실제보다 짧았다. 그리고 영상의 시간 표시가 1시간가량 늦춰져 있었다. 약국 CCTV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시간을 조정하던 구형 장비였다. 이때쯤 김나연의 장례식이 열렸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참석자는 동료 교사 몇 명과 가족뿐이었다. 남편은 검은 양복을 입고 시선을 내리깔았다. 아들은 상복 차림으로 아무 말 없이 영정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조문을 마친 동료 한 명이 나중에 경찰에게 말했다. 그 아이가 꽃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사건 발생 10일째 되는 날, 경찰은 다시 현장을 재조사했다. 옥상 난간 아래 미세한 혈흔이 새로 발견되었다. 건물 청소업자가 그날따라 고압수로 청소를 미루지 않았다면 이미 사라졌을 흔적이었다. DNA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피해자 김나연의 피가 아니라 미확인 남성의 것이었다. 이때 경찰은 사건을 2인 이상이 개입된 살인사건으로 재분류했다. 남편과 내연녀의 공모 가능성, 그리고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금전 문제.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새벽 옥상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대신 예상 밖의 이름이 등장했다. 민수역의 휴대폰 클라우드에서 복원된 사진 3장이 있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옥상, 두 번째는 어머니의 방 창문, 세 번째는 CCTV 화면을 찍은 모니터 사진이었다. 찍힌 시각은 사건 발생 하루 전 새벽 3시 18분. 그 시각은 어머니가 살해당한 정확한 시간과 거의 일치했다. 그날 밤 수혁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의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친구의 어머니는 그날 아이는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수혁은 더 이상 단순한 증인도 피해자 유가족도 아니었다. 수혁은 세 번째 조사를 거부했다. 변호인을 동반하겠다고 말하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손목을 감싸쥔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심리분석팀은 그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죄책감보다는 공포 반응이 우세했다. 그 눈동자는 두려움보다는 방어에 가까웠다. 수사팀은 다시 현장을 재구성했다. 사건 발생 시각은 새벽 3시 15분에서 3시 30분 사이. CCTV에 잡힌 모호한 인물의 체형은 성인 남성보다 작았고 신장 약 170cm 이하. 이 수치는 남편보다는 아들 쪽에 가까웠다. 게다가 난간 아래쪽의 혈흔 높이는 성인 남성의 팔 길이로는 닿기 어려운 위치였다. 그것은 팔을 뻗어 피해자를 밀어내기보다는 가까이 당긴 뒤 밀쳐낸 동작에서 생긴 흔적이었다. 포렌식 팀은 피해자의 파자마 단추구멍 주위에서 섬유 파편을 검출했다. 검은색 후드 점퍼의 안감 섬유와 동일한 합성 섬유. 압수된 수역의 점퍼 안감과 일치했다. 그것은 단순 접촉이 아닌 충돌 시 강한 마찰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 날 수역은 다시 불려왔다. 그는 무표정하게 자리에 앉았다. 엄마랑 다퉜어요? 형사가 물었다. 항상 그랬어요. 짧은 대답이었다. 그날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밀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그 말을 내뱉자마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형사는 묵묵히 녹취 버튼을 눌렀다. 진술은 파편처럼 끊어졌다. 그날 밤 엄마가 내 방문을 열었어요. 내 폰을 보더니 사진을 봤어요. 나랑 선생님이랑 찍은 사진. 그 사람이랑 문자한 거 다 봤어요. 나를 변태라고 했어요.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밀었어요. 근데 난 그냥 밀쳤을 뿐이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뒤로 갔어요. 난 그때 옥상 난간을 잡을 줄 알았어요. 그 진술은 단 한 문장으로 사건의 윤곽을 바꾸었다. 김나연은 아들의 은밀한 관계를 발견했고 그것이 범행의 직접적인 촉발점이었다. 그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 그 인물은 고등학교 보조교사였다. 남성, 31살, 이름은 윤태석. 윤태석은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는 성격으로 알려졌지만 이전 학교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불문에 붙였던 전력이 있었다. 그는 수혁과의 관계는 단순한 상담이었다고 진술했으나 휴대폰 복원 결과 그들 사이에 수개월간 이어진 비밀 메시지가 있었다. 나연은 그것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날 밤 옥상에서 그 문제로 다툰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남아있었다. 윤태석의 이름이 왜 사건 발생 이후 사라졌는가였다. 경찰은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사건 다음 날 그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부산을 떠났다. 행선지는 대전.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그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은 고속도로 요금소. 그리고 그 차량 트렁크 안에서 수일 후 김나연의 목걸이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피해자가 평소 절대 벗지 않던 은십자가 목걸이였다. 포렌식 결과 그 표면에는 혈흔과 지문이 함께 남아있었다. 지문은 윤태석의 것이었다. 그는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담배를 피우며 차분히 말했다. 그 아이가 먼저 나를 불렀어요. 나는 도와주려 했을 뿐이에요. 나연 씨는 모든 걸 망쳤어요. 그녀가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그의 진술은 일관되었지만 정작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선 모순이 많았다. 휴대폰 GPS 기록은 새벽 2시경 김나연의 아파트 인근을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에서 그는 그녀가 불러서 갔다고 했다. 그녀가 내게 아이를 구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간 거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가 떠날 때 옥상에서 들린 것은 금속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는 그것이 쓰레기통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결정적인 반증에 부딪혔다. 그는 경찰 조사 전 자신의 휴대폰에서 그 시간대의 위치 기록을 일부 삭제했다. 데이터 복원 결과 그는 새벽 38분부터 3시 27분까지 피해자 집 근처에서 머물렀고 통신 기지국 신호가 3번 반복되었다. 결국 사건은 2단 구조로 드러났다. 1차 갈등은 모자 사이에서 2차 사건은 그 현장을 목격한 윤태석의 개입이었다. 수혁의 자백 이후 경찰은 사건 재구성을 시도했다. 그날 밤 김나연은 아들의 방에서 휴대폰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윤태석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다. 오늘 밤 학교 뒤편에서 보자.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그 메시지를 읽은 뒤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였다. 새벽 2시 30분 그녀는 윤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떨렸다. 통화는 43초 만에 끊겼다. 이후 그녀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수혁은 뒤따라갔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쥔 채였다. 서로의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르며 번갈아 울렸다. 왜 그랬어? 엄마가 이해 못해. 짧은 싸움, 그리고 손의 움직임, 난간으로 밀려난 몸, 비명조차 없었다. 그 순간 옥상 입구에 윤태석이 올라왔다. 그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나연의 몸이 떨어지는 것을. 그는 놀라 달려갔으나 이미 늦었다. 아들은 굳어 있었다. 윤태석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도망쳐. 그 말과 함께 그는 현장을 정리했다. 그녀의 손에서 떨어진 목걸이를 주워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바닥의 흔적을 닦았다. 그는 그것이 도와주는 일이라 믿었다. 조사는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수혁은 미성년자였고 범행은 충동적이었다. 그러나 윤태석의 행동은 명백한 증거은닉이자 사체유기 미수였다. 그의 심리분석 보고서는 짧았다. 정신적 주종관계. 윤태석은 수혁을 통해 자신을 신으로 인식했다. 그날 밤의 옥상은 한순간의 폭발과 침묵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 침묵은 수년간 남았다. 그날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다. 바다는 조용했지만 도심의 빛은 유난히 탁했다. 윤태석은 오래된 승용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창문을 내린 채 담배를 피웠다. 그가 입김 사이로 내뱉은 말은 짧았다. 오늘은 끝내야 해. 그는 어둠 속에서 건물 외벽을 따라 올라갔다. 경비실 CCTV의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다.
2년 전 같은 단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단순히 과외를 하던 시절이었다. 익숙한 동선은 그를 망설이게 하지 않았다. 옥상 출입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비쳤고 콘크리트 위에는 물기 하나 없는 발자국 2개. 하나는 여성의 작은 구두, 다른 하나는 운동화. 그 발자국은 난간 쪽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곳에서 멈춰섰다. 김나연이 서 있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다른 손에는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다. 그 옆에는 수혁이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그 장면을 바라봤다.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면 같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이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그 사람한테 전화했잖아요. 윤태석은 그제야 자신이 드러났다는 걸 깨달았다. 김나연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당신이 이런 일을 만들었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아이를 더럽혔어.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타락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어요. 나는 그를 살렸어요. 그녀의 손이 흔들렸다. 봉투가 떨어졌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흩어졌다. 두 사람의 사진, 교실, 밤거리, 웃는 얼굴들. 그 순간 수혁이 외쳤다. 그만해요. 윤태석은 본능적으로 팔을 뻗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나연의 몸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갔다. 소리는 없었다. 단지 공기만 흔들렸다. 그녀의 손끝이 난간을 스치며 사라졌다. 그는 그대로 멈춰섰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어둠 속 하얀 형체가 점처럼 남아있었다. 옆에서 수혁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얼굴에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다. 윤태석은 그를 붙잡았다. 지금 들린 건 바람이야. 아무도 몰라. 그냥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야. 네가 본 건 없어. 그는 현장을 정리했다. 봉투를 주워 찢었다. 휴대폰을 닫고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손가락 끝에서 냉기가 퍼졌다. 그녀는 원했어. 해방을.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후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장갑을 벗었다. 계단 벽에 손자국이 남았다. 그것이 나중에 그를 법정으로 이끈 결정적 증거가 될 줄 그는 몰랐다. 그의 심리는 복잡했다. 그는 자신을 가해자가 아니라 치유자로 여겼다. 심리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청소년 시절 학대 경험이 있었다.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어머니는 종교 광신도였다. 그가 배운 사랑의 형태는 통제와 소유였다. 그는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었다. 수혁은 그 세계의 중심이었다. 그는 수혁을 재림된 순수라 불렀다. 일기장에 남긴 문장은 짧지만 강렬했다. 그 아이는 나의 그림자이자 구원자. 나는 그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그의 방 컴퓨터에서 복원된 파일들은 충격적이었다. 재탄생일, 정화 목록이라는 폴더에는 학생들의 얼굴이 편집된 사진과 함께 특정 시간대 행동 기록이 정리돼 있었다. 포렌식 분석가는 그것을 통제 욕구의 시각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나연의 존재를 질서의 교란으로 인식했다. 자신의 계획된 세상에 침입한 자. 그래서 제거해야 했다. 그러나 아이가 먼저 손을 썼고 그는 그 결과를 신의 섭리로 받아들였다. 체포 이후의 신문에서 그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 아이를 지켰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마치 자신이 관찰자일 뿐인 듯했다. 그는 현장 재연에서도 담담했다. 이 자리였어요. 그녀는 여기 서 있었고 나는 저쪽 계단 옆에 있었어요. 형사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그는 시선을 멀리 둔 채 속삭였다. 날이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녀를 데려가듯이 재연 장면을 지켜보던 심리 전문가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살인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는 사건을 신화로 바꿨다. 그의 진술서. 마지막 문장은 의미심장했다. 그녀가 떨어진 그 순간 나는 신을 보았다. 그리고 신은 내게 말했다. 잘했다. 이제 조용히 있어라. 그의 말은 섬뜩했지만 동시에 너무도 평온했다. 마치 살인이 아니라 예식의 끝을 묘사하듯. 법정은 2010년 3월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방청석에는 몇 안 되는 사람만 앉아 있었다. 언론의 관심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옮겨간 뒤였다. 하지만 방청석 맨 뒤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김나연의 남편이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세월이 흐른 듯 머리는 희끗했고 시선은 공허했다. 재판장은 차분하게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피고 윤태석은 피해자 김나연이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체의 흔적을 은폐하였으며 현장 증거를 훼손하였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피해자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윤태석은 법정에서도 담담했다.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죽고 싶어 했어요. 나는 그것을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끝부분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증인석에는 수혁이 앉아 있었다. 이제 그는 검은 교복 대신 구치소 수의를 입고 있었다. 손목에 남은 수갑 자국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판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밀었어요. 엄마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의 공기는 단단히 얼어붙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은 어머니를 사랑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떨어졌다. 사랑했어요. 그 한마디가 방안을 울렸다. 그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장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윤태석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종교적 해석으로 포장하여 타인의 생명을 도구화했다는 문장이 명시되었다. 그날의 판결이 내려진 뒤 언론은 단 한 줄의 기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부산 교사 추락 사건. 제자 교사 관계에 의한 비극으로 결론.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김나연의 방서랍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메모에는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 진실은 끝나지 않았다. 그 필체는 김나연의 것이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뒤에도 그 문장은 조사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았다. 그로부터 3년 후 윤태석은 교도소 내에서 종교 상담 프로그램을 요청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상담 일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다. 나는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다. 매일 밤 옥상에서 바람이 불면 그 소리가 들린다. 수혁은 교정시설 내에서 침묵 속에 살았다. 그는 책을 읽었고 편지를 쓰지 않았다. 단 한 번 보호관찰관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이 죽을 때 나는 냄새가 있대요. 근데 난 그 냄새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게 버린 것 같아요. 김나연의 남편은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외국으로 떠났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다. 아파트는 새로 리모델링 되었고 옥상 난간은 높아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철제 난간이 울릴 때마다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려요. 마치 누군가 그 위에서 맴도는 것처럼.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끝이 났지만 심리학자와 범죄학자들에게는 여전히 연구 대상으로 남았다. 미성년자, 성인 간의 심리 종속, 종교적 망상, 가정 내 정서적 고립이 교차된 드문 사례였다. 한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썼다. 이 사건은 악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오해에서 시작된 살인이다. 기자로서 나는 이 사건의 기록을 여러 번 읽었다. 현장의 사진, 증거물 목록, 진술서의 오타까지. 하지만 가장 오래 머릿속에 남은 것은 그 새벽의 공기였다. 증거사진 속 옥상 난간에 걸린 한 줄기 머리카락. 그것은 바람에 휘날리는 순간까지 생생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 아이는 진짜 후회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쓴다. 어떤 진실은 법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죄책은 형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다. 2009년의 그 새벽은 오래전 끝났지만 부산의 바람은 아직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지금도 누군가의 창문을 두드리고 있다. 잠든 도시의 한 모퉁이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속삭임처럼.